일본 야사마산에서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터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사마산은 지난달 5일 화산 활동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돼 분화 경계 레벨이 1로 낮아졌지만 이후 20일부터 화산 지진이 증가했고 20일 36회, 21일 68회, 22일에는 오후 3시까지 총 46번의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그마의 축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지각 변동이 확인되고 있으며 22일 실시한 화산가스의 하루 방출량은 800톤으로 지난달 관측된 200톤의 4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와 노세섬의 화산 또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오다케 분화구에서 간헐적으로 분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일 이후 분화에 따른 연기가 최고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1700m까지 올랐습니다. 탄도를 그리며 비상하는 콘크리트는 최대 분화구에서 약 700m까지 도달했으며 화산 활동 또한 감지되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방사능, 경제 위기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일본에 곧 대지진이 일어나 일본 상황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일일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은 머지않은 미래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타니 노리코 일본 기상청 지진정보기획관은 지난 1년간 지진 발생 건수가 10년 전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할 때 전조 증상보다 더 잦은 흔들림이다. 진짜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아지면 단층으로 더 많은 힘이 이동하고 쌓이면서 더 큰 지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물론이고 일본의 지진 전문가가 한 잡지에 기고문까지 올리며 경고하고 있어 일본 국민들은 1분 1초가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고문에 담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라서 만약에 이대로 될 경우 일본은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이미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진까지 덮칠 경우 피해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물론이거니와 후쿠시마의 물 역시 먹어도 안전하다며 한국인들에게 마셔서 응원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누가 후쿠시마 물을 마셔서 응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서 폭탄 발표를 내놨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일본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나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NHK에 따르면 지진조사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 규모의 지진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의 여진 발생 등을 분석한 결과 규모 1 전후의 소규모 여진보다 규모 3, 4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태평양판과 육지판 쪽에 경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1978년 발생한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의 진원 영역과 서측 일부가 겹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에 이 지역에서 규모 7.4 이내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60%에서 70%라고 분석했고 통계학적으로 앞으로 더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후 해당 주민들에게 향후 일주일 정도의 최대 진도 5강에 주의하는데 이는 최소 규모이며 강한 흔들림과 규모 7 이상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히라타 나오시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지진조사위 위원장은 도호쿠 앞바다 거대 지진 영향으로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높아졌다. 거듭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진조사위의 경고는 애교 수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의 지진 전문가가 분계이 슌주에 올린 기고문 때문에 충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수도 직하 지진 등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월간지 분계이 슌주 최신호에서 2월 여진은 경종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3월 11일을 경계로 일본 12의 지반이 대변동의 시대에 들어갔다. 동일본 대지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가마타 교수는 이 같은 경고가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며 그 근거로 지난달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여진은 이를 알려준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페페TV야, 규모 7.3의 지진이 여진이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러면 본진은 더 세게 올 거라는 거 아니야? 대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마타 교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재해에 대한 예시를 들며 일본이 맞게 될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규모 8급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입니다. 가마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이 너무 거대한 지진이었으니 20년간은 여진을 경계해야 한다. 여진의 최대 규모는 본진의 규모에서 1을 뺀 것으로 최대 8급이 될 수 있다. 규모 8은 도쿄에서 느끼는 진도가 5에 이르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 직하 지진입니다. 4가지 경우 중에서도 수도 직하 지진은 가장 위험합니다. 가마타 교수는 수도권 동부에서 연약한 지반에 의한 건물 붕괴, 서부에서 대규모 목조주택 화재, 도심에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간적인 강풍 등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이어져 희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후지산의 분화입니다. 가마타 교수는 후지산을 필두로 전국의 활화산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진 직후부터 마그마 웅덩이 주변의 지진이 늘고 있다. 후지산이 마지막 폭발한 것은 1707년인데 이때도 호에이 지진이라고 불리는 거대 지진이 2개월 후 일어났다. 후지산은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 수준의 성장기라며 반드시 향후 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난카이 트로프란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에 있는 깊이 4000m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를 지칭합니다. 이 지역엔 난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도카이 지진 등 3가지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3가지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가마타 교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2030년부터 40년 사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만약 규모 9.1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4m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희생자가 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가마타 교수는 이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 직하 지진이 극심한 재앙이 되는 것은 인구와 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밀집 대신 분산으로 재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쓰나미가 34m 밀려오는데 이걸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쓰나미에 대비하려면 상공 100m 이상은 날아다니라는 건데 비행기 타고 살 수도 없고 만약에 지진이 온다는 확신이 있어도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 할 텐데 삶의 터전 자체를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은 일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정부 이 같은 대지진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대신에 한국이 방사능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부흥청은 후쿠시마 현지 정보를 전하는 후쿠시마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쿠시마 물은 안전하며 마셔도 문제없다. 후쿠시마 내 수돗물 검사에서 방사성,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의 식품 안전성은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일반 식사 시 얻을 수 있는 추가 방사선 양은 상한치의 0.1% 정도로 적어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까지 나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수익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지진 후 10년간 후쿠시마 농림 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방사능과 관련한 뜬소문과 필사적으로 싸우며 피나는 노력을 해오셨다.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54개국 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39개 국가와 지역이 수익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회를 통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한 일본 대사의 주장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사고 10년이 지났는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11배가 검출되는 등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일본 정부가 직접 조사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일본 내 농축수산물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38개 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률이 9.2%로 다른 지역보다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화산 터지며 지진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한국어판 홍보 사이트나 제작하고 있는 일본. 올림픽까지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대지진 오면 후쿠시마 원전 넘쳐 흘러서 바다로 다 흘러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장 탱크로 들어가는 냉각수까지 늘렸다던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올림픽을 취소하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결집을 통한 대중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들과 우호 관계인 러시아,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로써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결 구도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입니다. 이를 빌미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 서구 동맹국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긴장감을 거의 최고치까지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집단 조치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곧바로 유럽연합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대사초치 등의 대응을 했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영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 및 중국의 영향력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압박에 참여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죠. 더욱이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동맹 및 파트너를 끌어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결국 중국 역시 자기 편을 결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3일 세계적 외신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미중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시아, 북한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역시 동맹 비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거친 설전만 벌이다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는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애초 회담의 목적이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원칙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입장에서 할 말만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 자체가 이번 회담의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교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반응 중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일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일본을 보지 않겠다. 신의를 저버린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기사에는 일본 스가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인사하는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가만히 서 있고 스가 총리만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사진을 택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외교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홍콩과 신장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까지 직접 나서
일본을 비판했죠. 일본이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늑대를 끌어들여 지역 내 이익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중국 매체들이 사용한 단어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배신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전에서는 웃으면서 뒤통수를 쳤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일본과 관계가 좋았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사실 일본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날아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배신으로 낙인 찍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주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놓고 미일 공동성명과 대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도 완벽히 달랐습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란히 걷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사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일본은 미국의 굴욕적인 속국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외신들은 중국이 북한의 최대 후원국으로 북한의 경제에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측과 관련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교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일본과 함께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첨언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김 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자며 북중의 새로운 정세 속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처럼 공세 전략을 시행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을 심사숙고하게 만들려면 중국이 여러 지정학적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밀어붙이길 원한다면 자신들도 북한 카드가 있고 이를 사용해 미국을 끊고 다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중 회담 직후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청해 미국을 겨냥한 협공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등의 이유로 인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방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 경제적 자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 경제, 기술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까지 협력 영역을 최대치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와 중국 국가우주국이 달 정거장을 함께 건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주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불안정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지속이 더욱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패권, 괴롭힘에 대한 굳건한 반대는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기둥이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